그 사람이 방을 나서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발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시절에 곁에 두었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으며 그가 넘어질 때마다 내 손을 먼저 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나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온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텅 빈 방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릇처럼. 그 공허함은 오랫동안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겪었고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가장 늦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버는 법도 건강을 지키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관계의 착각,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부모가 했습니다. 어른들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했습니다. 나 역시 강단에 서서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곧 인생이라고,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이 곧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정서가 있습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것, 함께여야 한다는 것, 우리라는 말 속에 녹아든 그 감각, 밥 한 그릇을 나눌 때의 온기, 어깨를 빌려주는 손길,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고 나서 나는 이 말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이고 어떤 사람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생 부채인 사람을 자산이라 믿으며 그 빚을 갚느라 살아갑니다. 정작 진짜 자산인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면서 말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주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언젠가 그 손이 잡힌다고 믿었습니다. 관계란 씨앗과 같아서 내가 정성을 다해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때때로 아름다운 믿음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답합니다. 나는 교수 생활을 하며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료, 제자, 선배, 후배. 그 안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꼈던 사람도 있었고 나를 편리하게 이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 종류가 겉으로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둘 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둘 다 나를 스승이라 선배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차이는 아주 나중에 아주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곁에 두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15살이 어렸고 처음 학과에 부임했을 때부터 나는 그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식사도 자주 함께 했고 그의 연구가 막히면 밤늦게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며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후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에 반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오래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두고 그는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짧았습니다. 선배님, 저도 이제 제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왜 그토록 오래 가슴에 걸렸는지, 그것은 아마도 내가 그 관계에 걸었던 기대의 무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잘해주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등을 돌린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정작 내가 손이 필요할 때 보이지 않았던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이제는 피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이런 관계의 착각 속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왔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만난 불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방식, 우리가 배워온 가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이름은 소진입니다. 섹션 2 생성을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진의 구조 괜찮습니다. 나는 이 두 글자를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동료가 부탁을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무리한 요청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내 시간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늘 온화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나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싫다고 하면 미움받을까봐,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한번 아니오라고 했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까봐, 그 두려움이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안에 쌓이고 굳어져서 어느 순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감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것이 소진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 좋은 사람이라는 확인, 그 따뜻한 감각이 피로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쌓이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을 특별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음 받는 친절은 감동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움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되면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되면 그것이 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서운함이 생겨납니다. 좋은 것도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하다는 믿음,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 내가 먼저 주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믿음, 그 믿음들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같은 학과에 있던 동료 교수였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과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 외부 평가 대응,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행사 뒷정리,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고 정중한 말이었습니다. 무례함도 없었고 날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번 쉬고 싶다는 아주 인간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좀 변하셨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했다. 나이 드니까 달라진다. 10년의 헌신은 사라졌습니다. 단 한 번의 거절이 그 사람의 전부를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0년, 20년을 헌신해도 한 번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리셋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냉혹한 본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기억에는 부정편향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생존을 위해 진화된 본능입니다. 위험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뇌는 나쁜 기억을 더 선명하게 저장합니다. 그것은 숲속에서 맹수를 피해야 했던 시절에는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이 본능이 적용될 때 그것은 잔혹해집니다. 100번의 도움은 흐릿해집니다. 한 번의 거절은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100번을 쌓아온 사람이 단 한 번 선을 그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후배를 챙기고 친구의 급한 사정을 도와주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접었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 중 하나가 관계로 인한 소진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대는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지원하며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는 세대입니다. 가장 많이 베푸는 세대이면서 가장 많이 지쳐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진에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소진되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경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미덕이 어느 순간 자신을 잡아먹는 함정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이 소진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이 구조에서 꺼내준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강의실이나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내려다 보이는 병실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평생 믿어온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을 보았습니다. 병실에서 본 진실 병실은 이상한 곳입니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안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끄럽던 것들이 고요해지고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작아지며 반대로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돌연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60대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나를 처음으로 멈추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강의가 있었고 연구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끊이지 않았고 나는 언제나 그 부탁에 응했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오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강의도 연구도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도 그리고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주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동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도 왔습니다. 병문안 봉투를 들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습니다. 나는 그 얼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재산이구나. 역시 내가 쌓아온 관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왔던 얼굴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와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가슴은 조용히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이 특히 생각났습니다. 내가 20년 가까이 곁에 두었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논문을 밤새 읽어주었고 그가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내 자리를 양보한 적도 있었으며 그가 어려울 때마다 내 이름을 보증으로 써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 제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교수님, 쾌유를 빕니다. 많이 바빠서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아주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나와 그 사이에는 특별한 일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했고
어쩌면 더 주목을 받지 못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왔습니다. 먼 길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를 위해 애쓰셨던 것 저는 다 압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그 어떤 긴 위로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05년을 살며 눈물을 참은 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날은 참아야 했습니다. 참지 않으면 한없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그가 왔는가? 왜 내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사람은 오지 않았고 내가 특별히 더 해준 것도 없는 이 사람이 먼 길을 달려왔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바쳤을 때 나는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인정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상대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언젠가부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제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생이었고 나는 그저 가르쳤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가벼웠고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갔습니다. 진심은 소수에게만 남습니다. 이것이 병실에서 배운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삶은 넓지만 얕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삶은 좁아도 깊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들은 위기 앞에서 물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좁고 깊은 관계는 폭풍이 와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하면 넓고 얕은 관계와 좁고 깊은 관계를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앞서 내가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위기 이전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미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신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만 연락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도 생각나면 연락하는지, 그 사람이 내 성공 소식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미묘하게 불편해하는지, 그 사람이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해결책을 주려 서두르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지, 이 세 가지 신호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말이나 오랜 시간이 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심의 모든 것입니다. 병실에서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관계들이 내가 생각한 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기도 했지만 절반은 나의 방식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우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내 한계를 덮고 내 필요를 가장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운 자리에 남은 것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기능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기능, 내가 해결해주는 기능, 내가 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기능을. 그 기능이 멈추었을 때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역할이 인간을 지운다 교수님이니까요. 나는 이 말을 수천 번 들었습니다. 교수님이니까 이해해 주셔야죠. 교수님이니까 양보하셔야죠. 교수님이니까 먼저 나서 주셔야죠. 처음에는 그 말이 존경처럼 들렸습니다. 나를 높이 보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니까. 그 말 안에는 사실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 개인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필요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인간이기 전에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참으세요. 어머니니까 이해하세요. 팀장님이니까 책임지세요. 형님이니까 넘어가세요. 이 말들의 구조는 모두 같습니다. 역할을 앞세워 개인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오래 그 구조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워지는 것이 어른의 덕목이라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성숙의 증거라고.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팀장이기 전에, 교수이기 전에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고 쉬고 싶은 날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역할의 무게에 눌려 아직도 그 안 어딘가에서 숨을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중장년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세대는 이토록 많이 짊어지고 있는가? 통계를 보면 그 무게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한국의 50대는 위로는 연로한 부모의 병원비를 걱정하고 아래로는 취업난 속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지시와 아랫사람의 불만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위아래에서 동시에 눌리는 세대, 가장 많이 베푸는 세대이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 직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내일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누르고 양보하고 참고 희생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둥글게 살아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참는 것이 어른이다. 그 말들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개인의 권리는 확장되었으며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세대의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 시대의 규칙으로 자신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의 이름이 바로 역할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젊은 날 이 말을 읽으며 50이 되면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50이 되었을 때 나는 하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60이 되어서도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하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80이 넘어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뜻은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몫의 삶을 끝까지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느라 정작 자기 짐을 내팽개치는 것, 그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피였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타인의 필요 속으로 도망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이 양보가, 이 참음이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움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는 겉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은 주고 나서 가볍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헌신은 주고 나서도 무겁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지금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나는 강단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역할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소리 없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에서는 이미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을 역할과 분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인생을 통과하며 배울 것을 다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단단함과 차가움은 다릅니다. 차가움은 타인을 밀어냅니다. 단단함은 자신을 지킵니다.
차가운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그 고통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차가운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드러내는 시기다. 나는 그 말을 뒤늦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책임감이라는 무게, 체면이라는 그림자,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역할의 껍데기를 벗고 그 안에 오래 숨어있던 한 사람의 인간을 다시 꺼낼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후에 먼저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105년을 살며 직접 보고 겪은 아주 구체적인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용히 가져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리해야 할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정리한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하는 정리가 끊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는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 두어야 할 사람을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늦은 사랑입니다. 105년을 살며 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종류는 처음에는 좋은 관계처럼 보입니다. 아니, 오랫동안 좋은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관계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가져갑니다.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베풀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유형을 조건부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웃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때 그들의 고마움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문제는 그 진심이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진심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도움이 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전화가 자주 옵니다. 밥을 먹자고 합니다. 형님, 선배님, 교수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내가 오히려 기대야 할 때 그들은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바빠졌다고 합니다. 사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러 보았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그런 사람에게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병실에서 오지 않은 그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나를 밀어냈던 그 후배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만 내가 그 본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투자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건부 동반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나의 역할만 사랑하고 나 자신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유형을 역할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은 앞선 유형보다 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아낍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끼는 것은 당신이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당신이 교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팀장이기 때문에, 늘 든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내가 변하려 할 때 드러납니다. 내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약한 면을 드러낼 때, 내가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들은 불편해합니다. 요즘 왜 이러세요? 예전의 선배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수행해 주던 역할을 향한 것입니다. 그 역할이 흔들리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50대 중반에 처음으로 강의를 줄이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오래 함께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면 학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피로보다 당신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더 소진했습니다. 역할 소비자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더 가까이 와서 손을 잡아줍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실망한 눈빛을 보냅니까?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나의 성장과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유형을 과거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은 세 가지 중 가장 미묘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모습을 사랑합니다. 오래전의 당신, 예전의 당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조용히 발목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왜 변하셨어요? 그 말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칭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좋았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변하지 마세요. 내가 알던 당신으로 있어 주세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성장을 멈춰 주세요. 인간은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105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성장이란 결국 과거의 자신과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솔직해지고 더 자신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지금 훅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 문을 닫고 나간 그 사람, 나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세 번째 유형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때만 적극적이었고 내 역할에 기대었으며 내가 변하려 할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신호를 보면서도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지켜야 할 관계와 내려놓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관계에서 소진됩니다. 지켜야 할 것도 내려놓아야 할 것도 함께 잃게 됩니다. 정리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정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늦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들을 비워내야 진짜 소중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어떻게 하면 상처 없이 후회 없이 그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의 시작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의 품이 아니요. 이 두 글자를 배우는데 나는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 그러나 나처럼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입안에서 맴돌다가 결국 삼켜지고 대신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던 그 수천 번의 순간들을.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절을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거절은 이기심이라고, 거절은 차가움이라고,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며 나는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그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도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거절을 견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능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70대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거절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매년 맡아왔던 학과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했고 내가 했을 때 모두가 편했기 때문에 어느새 그것은 나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나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맡기 어렵겠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부는 당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달랐습니다. 한 젊은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행사는 내가 맡았을 때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떠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누군가는 성장할 기회를 잃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 거절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절 이후 나는 관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아팠습니까?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아픔보다 가벼움이 더 컸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반면 내가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도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거절 이후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더 솔직해졌습니다.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방식을 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거절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소진을 멈추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론, 그렇다면 정리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것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외로워지는 것 아니냐고, 거절하고 나면 아무도 남지 않는 것 아니냐고. 나는 그 두려움을 압니다. 나도 오랫동안 그 두려움 때문에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리하고 나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더 진한 것들이 남는다는 것을. 병실에서 먼 길을 달려온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런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늘 조용히 곁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같은 거리를 유지했던 사람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솔직하게 대해준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소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들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로는 간단합니다. 넓이를 줄이고 깊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100명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5명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낫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10명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1명이 낫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깊이로 측정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3가지를 봅니다. 첫째,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교수가 아닌 나, 아버지가 아닌 나, 팀장이 아닌 나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입니다. 둘째,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나는 채워집니까? 비워집니까? 만나고 나서 왠지 피곤하고 허탈하다면 그 관계는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왠지 따뜻하고 가볍다면 그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은 나의 변화를 기뻐합니까?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솔직해지고 더 나다워질 때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는 노년에 들어 관계의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날 100명에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기능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앞서 병실의 제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학과의 꾸준히 일을 도맡았던 동료 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이야기를 지금 다시 불러오고 싶습니다. 병실의 제자는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에서 왔습니다. 조건 없이 가르쳤고 조건 없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음이 가장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동료 교수는 10년을 헌신했지만 단 한 번의 거절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 위에 쌓인 것은 신뢰가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충족되지 않는 순간 원망이 됩니다. 진짜 관계는 기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해 위에 세워집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상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대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할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년은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들을 돌아보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노년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소진된 채로 그저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을 할 때입니다. 평판이 아닌 평온. 나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젊은 날에는 거울을 보며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단정한지, 표정이 온화한지, 교수답게 보이는지.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면 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잘해 주었는가를 묻습니다. 남들에게가 아닙니다. 거울 속에 이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좋은 사람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날의 감각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은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105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판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밤에 잠들 때 고요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두렵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나는 평판을 위해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진정으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고 늘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았으며 늘 더 잘해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 있었습니다. 평온이 찾아온 것은 내가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그 결심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다면 왜 하려 하는가? 두려움 때문인가? 사랑 때문인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 돌아온 것이 너무 적었던 사람, 내 에너지를 오래 가져갔는데 정작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댄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따뜻합니까? 아니면 지칩니까? 채워집니까? 아니면 비워집니까? 그 감정이 답입니다.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몸이 먼저 압니다. 마음이 먼저 압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알물 너무 오래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함부로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소중한 몇 사람에게 깊고 진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것이 105년이 지나서야 배운 지혜였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게라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중년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다시 고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노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소진된 채로 버티는 노년이 될 것인지, 평온하고 단단한 노년이 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가장 정성껏 가꾸어야 할 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